친구는 5명의 누나를 가지고 있었다. 어쩐지 놀러 갔더니 친구는 없고 친구의 누나가 샤워하는 걸 문틈으로 보게 되어로 시작하는 종류의 성적 판타지 계열의 야설을 적어야 할 것 같은 제목이네. 하지만 아쉽게도 그런 경험은 없어. 친구들의 누나들이나 부모님들이 싫어할 만한 타입의 학생이었거든. 어쨌든 이 친구를 알게 된 것은 중학교 1학년 때였어. 이 친구의 가족은 흔히 말하는 딸 부잣집인데 자녀 계획을 한번 그만뒀다가 다시 세운 모양이야. 5명의 누나가 있고 이놈이 막내인데 장녀 차녀 3년은 당시 24세, 23세, 21세로 큰 누나와는 무려 10년 차이야. 누가 봐도 아들 낳으려고 엄청 노력하신 부분이 보이는 듯한 구성원이지. 그래서인지 나이차가 많이 나는 누나들에겐 마냥 귀염둥이고 한두 살 차이 나는 누나들이랑은 평범하게 서로 개쌍 욕하고 지내는 사이야. 특히 둘째 누나 자랑을 많이 했고 실제로 둘째 누나가 눈에 띄게 동생을 귀여워했어. 뭐 보고 눈에 띄게 귀여워했는 줄 알아? 학부모 참관 수업에 왔어. 나이가 좀 다른 분들보다는 확실히 많아 보이시는 어르신 두 분이랑 누가 봐도 20대 초반인 여자가 왔는데 그분들이 이 친구의 부모님이시고 둘째 누나야. 들어오자마자 친구한테 저벅저벅 걸어가 입술에 쪽 하더니 얘 이러면서 손을 들어 올리니깐 친구가 짝 하고 쳐주더라. 그 후는 단디할 수 있지. 아마도 다시 쪽 하더니 교실 뒤로 가는데 지나가면서 귀여워 이러는 거 들었거든. 실제로 귀엽게 생겼고 애교도 많긴 한데 말 그대로 귀여워하는 모습이 눈에 보였지. 그냥 얘 가족 구성원 자체가 다 예쁘거나 귀엽거나 잘생겼거나야. 유전자가 다른 느낌이지. 집도 잘 살아. 그냥 전화해서 누나 나 3만원 필요해 이러고 은행 가면 10만원이나 5만원 들어와 있어. 그건 의도로 친해진 게 아니라 정말 얼떨결에 친해졌어. 우리 형은 흔히 말하는 호구야. 부산에 서면 지하 상가에선 뭐 다른 곳도 다 그렇겠지만 원래 지가 팔고 싶은 가격보다 높게 불렀다가 외가주는 척하면서 팔잖아. 근데 형은 자꾸 그 높게 부른 가격으로 사와서 옷 살 때면 그냥 아예 내가 따라갔어. 형한테 내가 흥정해서 깎은 값의 반은 형이 가지고 반은 내게 넘기라니까. 멀거니 서 있다가 그러지 뭐 이랬거든. 실제로 정확히 반띵해줬었어. 그날도 서면지 야상가에서 형 운동할 때 입을 트레이닝 복이랑 운동화, 트렁크 팬츠 사서 여윳돈으로 뭘 할까 둘이 궁리하다가 7시 다 돼가니깐 3시 봉이나 갈까 해서 가던 중이었어. 누구든 다 뚫리는 전설의 술집이야. 어느 정도냐면 미성년자에게 팔다가 영업정지 당하니까. 철문엔 며칠간 영업 종료라고 적혀있지만 계단엔 이어폰 낀 아저씨가 있었어. 그 아저씨가 손으로 소주 마시는 제스처 취하면 끄덕끄덕 하면 문을 열어주고 다시 잠궈. 경찰 오면 그냥 담배 피면서 누구 기다리는 척 하는 모양이고 지금 20대 후반이고 서면에서 놀았던 부산 사람이라면 세시봉은 다 기억할걸. 워낙에 잘 뚫려서 중1인 나랑 중3인 형도 별 생각 없이 세시봉. 이럴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가는데 골목에서 누가 처맞고 있길래 대충 보니 그 친구였어. 딱 봐도 삥 뜯기는 중이라. 저 새끼 왜 또 처맞고 있어. 라고 내가 말하니까 형이 짐을 나에게 떠밀더니 가서 정리해줬거든. 형이 운동을 오래 했어. 내가 어릴 때 워낙 골골대서 아버지가 동생 지켜주라고 8살 때부터 복싱이랑 유도 보냈으니 당시엔 8년 차였어. 그러다 보니 우리 동네에선 좀 유명했어. 워낙에 잘근잘근 밟는 데다가 일단 처음 쳐맞는 새끼는 구할의 확률로 기절하기도 하고 복싱한 놈이 맨 주먹으로 아구창 날리고 시작하거든. 오죽했으면 별명이 기장 아키였는데 기장은 기장군에서 이사 온 거라서 붙은 거야. 다른 별명으로는 동생 플러스 보디가드에서 동기가드였어. 내가 처맞으면 복수하러 와서 때려줬었어. 내 친구를 때리던 놈들이 봐달라고 싹싹 빌어서 형이 그냥 보내줬어. 동생 친구 앞에서 험한 모습 보이기 싫다고. 그리고 세시봉 데려가서 같이 술 마시고 빠빠싱 했는데 다음 날부터 엄청 친한 척 하더라. 내가 아니라 우리 형이 목적이겠지만 그 뒤로 집에도 종종 놀러 갔는데 누나들 전원이 날 마음에 안 들어 하더라. 큰 누남 빼고 서울의 명문대 다니고 있었거든. 나머지 둘은 부산에서 다니고 명문대 유전자 씨발새끼.
그러다가 니네 친구 집에서 플스하는데 둘째 누나분 와서 서둘러 일어났지. 이 누나는 다른 누나보다 심하게 항상 날 노려보고 있었거든. 동생한테 뭔 이상한 거 가르칠까봐 그랬대. 아, 형 올 시간 다 돼가네 라면 사러 가야겠다. 라면이 떨어져서. 야니까 친구가 우리 집에 라면 되게 많아라면서 종류대로 뿍뿍 뽑고 있는데 둘째 누나랑 셋째 누나가 역정을 내면서 나보고 빨리 꺼지라고 네가 왜 우리 라면 가져가냐고 하는 거야. 내가 달라고 안 했는데 말이야. 그래서 친구가 얘한테 왜 그러냐니까 이상한 애들이랑 놀지 말랬지 않냐면서 면전에서 뭐라고 했어. 그랬더니 친구가 얘가 저번에 말한 지 괴롭히던 애들 정리해준 애라니까. 뭐 그래 그렇게 안 보이는데 냈다가 라면을 잔뜩 주면서 동생이랑 친하게 지내라면서 언제든지 놀러오래. 좀 사람을 평가해서 레벨을 매기는 게 내 집안의 단점이야. 진짜 기분 개 더럽거든. 열받아서 내가 거지입니까? 이러고 라면 조용히 내려놓고 그냥 갔는데 가면서 역시 라면은 가져올 걸 그랬나 했어. 그런데 차가 한 대 볼볼볼 따라오더니 야 라면 갖고 가 태워줄게 이러는데 이것도 나름대로 섬뜩하더라. 진짜 인상 팍 찌그러질 만큼 섬뜩해. 생각을 해봐. 한 6개월간 마주치면 무시하다가 집에 놀러가면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기색을 보이고 무시하면서 단 한 번도 웃어주지 않던 사람들이 동생 괴롭히던 애들한테서 지켜줌 이 소리를 듣자마자 환하게 웃으면서 동생이랑 친하게 지내라는 둥, 동생 잘 부탁한다는 둥, 용돈 필요하면 말하라는 둥 하는 것도 나로선 상식 밖의 일인데 차 끌고 따라와서 계속 동생 친구로 묶어두려고 하잖냐. 솔직히 무섭다기보다는 혐오스럽더라. 그래서 집에 들어오고 나서도 기분이 많이 안 좋았어. 나에게 점수를 매겨뒀는데 기준 이하였다는 소리니깐 화나고 왜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평가를 받아야 하지 싶어서 화가 나고 이제는 친하게 지내라는 건 점수가 기준을 넘었다는 거지만 그나마도 내 점수가 아니라 형이 올린 점수라 황당하기도 한데 가장 열이 받았던 건 본인들은 모르는 사실이겠지만 내 형에게 함부로 점수를 매긴 셈이라는 게 제일 화가 났어. 근데 형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러더라. 자기라도 내가 친구처럼 푸시라고 좀 남들에게 잘 의지하는 놈이라면 친구 관리 들어간다고. 그러더니 한참 생각하다가 봐라. 니는 걔 얘기한 적 없는데 내가 방금 푸시라다. 의지한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나도 모르게 사람 평가하는 거고 누구나 다 그렇다. 너라고 아닌 것 같냐? 너 친구 골라 사귀지 않느냐? 그것도 사람을 멋대로 평가하는 거고. 니랑 2살 차이 나는 나도 이러는데 8살 차이 난다는 누나들은 오죽하겠냐? 어디 해탈한 스님인 양 헛소리 하지 말고 라면은 왜 안 받아왔냐? 돈 아깝게. 라고 형이 말했어. 진지하게 듣다가 존나 진지한 표정으로 잔뜩 줬다는 라면 안 받아왔다고 섭섭해하는데 나도 모르게 빵 터지더라. 그래서 생각해보니 사실이잖아. 첫 인상이 모든 걸 결정한다라는 말도 있고 그래서 그러려니 했어. 누나들이랑은 사이좋게 지내진 않았지만 예의 바르게 굴었지. 여름 방학에 놀러 가니깐 친구가 없고 16살, 15살 누나들만 있더라고. 내가 친구 어딨냐니깐 욕을 바가지로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이유가 친구가 일본 여행을 갔는데 누나들이 이 누나들은 안 데려간 거야. 안 그래도 차별 좀 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일 줄 몰랐는데 내가 욕 들을 일은 아니잖아. 그래서 그냥 벙쪄 있는데 안방에서 나온 누나가 있었어. 예쁘긴 한데 머리도 보이쉬하고 옷도 상의는 박스티인데 하의는 딱 붙는 트레이닝복이라 좀 위화감 도는 누나였어. 날 빤히 쳐다보는데 아 큰 누나구나. 저 누난 형이 동생 구해준 거 모르니깐 또 나한테 막대하겠지. 지금은 점수 매기는 중이고 라고 생각했는데 조용한 목소리로 애들아 동생 친구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라고 사근사근하게 서울말 쓰는데 그 다음 말이 반전이었어. 아가리 뜯어버리기 전에 안 닥치니 언니 아마 돌 것 같거든. 이라고 사근사근 말하는 거야. 얘 집 이상해. 진짜 아가리 닥치고 미안해 언니 이러니까 그 큰언니가 미안해 라고 다시 물으니 미안해요 언니 봐주세요 이러더라고. 심할 큰 누나답게 차별을 제일 많이 하는구나 싶은데 어서 들어와 라고 했어.
날도 더운데 들어오라길래 들어갔지. 빌려간 풀스랑 CD를 다시 가지고 가기엔 레알 도이가 미쳐 날뛰고 있어서 그것만 걔 방에 놔두고 가려는데 냉국수 먹을 건데 먹고 가. 냉면 말고 냉국수. 맛있어. 국수 좋아해. 바쁜가? 그럼 아이스크림 줄 테니깐 먹으면서 갈래? 라는 거야. 금방 전까지 욕 털던 누나 둘이랑 사근사근하게 난폭한 누나랑 밥 먹긴 싫어서 아이스크림을 선택했는데 바쁘거나 안 바쁠 때 또 놀러와. 라면서 아이스크림을 꺼내는데 하긴 다지더라. 그 커다란 거 8,000원인가 했었는데 지금은 10,000원 넘나. 그거 받느니 그냥 국수 먹어야지 싶어서. 역시 국수 먹는 게 좋겠다고 빈속에 아이스크림 먹으면 탈난다니까. 다시 넣더라. 근데 국수가 지 거랑 내 거뿐이야. 기다리라면서 다소곳하게 삶은 계란 봤어. 사내 새끼라 그런지 가슴 진짜 크다 하고 보고 있는데 날 빤히 보길래 어머 좆됐다 싶어서 어색하게 웃으니까 쟤들은 냉국수 먹으면 안 돼. 성장기라서 자궁에 안 좋거든. 계란 다 까가니깐 조금만 기다려. 빈속에 먹으면 안 좋으니깐 먹고 국수 먹어. 알았지? 대충 이런 말을 하더라. 맞으라 그런가 똑 부러지는구나 하고 계란 차먹고 국수 먹는데 존나 개꿀맛. 동치미 국물 자체가 존나 맛있더라. 그리고 고명으로 얹은 열무도 존나 맛있어. 이런 건 어디서 샀냐니깐 자기가 만들었다면서 뿌듯해하더라. 알고 싶은 게 참 많아서 알도 참 많던 둘째랑 셋째 누나랑 달리 물어본 건 달랑 맛있냐는 거랑 이름이 뭐냐. 막내랑 친하냐 정도더라. 그렇게까진 안 친하다고 솔직히 말하고 이제 집에 가봐야 한다니까. 그렇겠지. 방학이니까 놀아야지. 라면서 하겐다즈 주더라. 그것도 따까리 뜯어서 제 사밥도 아니고 밥숟가락을 중앙에 푹 꽂아주는데 날이 덥다고 먹으면서 가랬어. 그리고 종종 놀러오래 궁금한 게 많다고. 그래서 네, 그럴게요라니까. 그럼 내일 11시에 보자. 23시 말고 11시 조심히 들어가 이러고. 일방적으로 약속 잡고 문 닫아버리더라. 좀 많이 특이한 누나구나 싶어서 집에 가는데 진짜 덥긴 더워서 하겐다즈 퍼먹으면서 갔어. 가는 길에 형 만나서 형한테 뺏겼어. 사근사근해도 빡치면 존나 무서울 게 거의 분명한데 안 갔다가 나중에 마주치면 처맞을지도 모르잖아. 응, 그래 사실 가슴 크고 이쁜 누나. 가슴 윤곽이라도 보려는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갔다. 어쩔래 시발 성장기엔 다 그런 거야. 11시 10분쯤에 초인종 누르니깐 문 열어주는데 16살짜리 누나더라. 나보고 왜 이리 늦게 왔냐고 욕을 아주 조용히 하길래 10분 가지고 존나 지랄하네 했는데 거실 들어가자마자 왜 욕한지 알겠더라. 그 빌어먹을 하겐다즈 2개. 제 삿밥처럼 밥 숟가락 꽂은 채 무표정으로 앉아있는데 빡쳤다는 게 그냥 한 번에 알겠더라. 버스가 막혀서 늦었어요라고 묻지도 않은 변명하고 있으니 앉으래 날이 더워서 하겐다즈 사놨다고. 좋아하는 것 같길래 똑같은 맛으로 샀대. 냉. 이러니까 진짜 길거리에서 먹으면서 갈 줄은 몰랐거든. 장난친 건데 거지도 아니고 길에서 먹으면서 가는 거면 좋아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준비했어. 앉아. 이러는데 처음 앉아 할 때랑 톤이 다르더라. 확실하게 명령주였어. 그거 보고 있었나 생각하며 앉으니깐 막둥이가 사고는 안 치느냐. 수업 태도는 어떠냐. 너랑은 어느 정도 친하고 제일 친한 친구랑은 어느 정도 친하냐. 제일 친한 친구는 누구고 믿을 만한 아이냐. 여자친구는 있느냐. 왜 없느냐. 용돈도 많고 잘생기지 않았느냐. 확실히 없는 거 맞느냐. 요새 갖고 싶어 하는 건 없느냐. 담임 선생님에겐 버릇없이 굴거나 하진 않느냐. 우리 둘째가 많이 귀찮게 하느냐. 난 속으로 특이한 누나긴 해도 역시 막둥이 걱정으로 가득하구나. 오늘은 웬 목티를 입고 있지? 했지.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줬어. 얘가 딱히 잘못하거나 탈선한 적도 없고 나랑은 달리 공부를 졸라 잘하거든. 묵묵히 듣고 질문하고 반복하다가 문득 시계를 보더니 야 이리 와 하며 자기 여동생을 부르길래 뭐 심부름이라도 시키려나 하는데 일어서더니 귀사대기를 존나 세게 쳐날렸어. 한참 노려보고 있더니 내가 11시 50분 되면 말하랬어. 그치? 12시 지났는데 왜 말 안 해? 반항해? 내가 우스워?
다시 안 우습게 해줄까? 이러는데 16살 누나가 좀 노는 누나거든. 근데 덜덜 떨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무심결에 말했는데요 라니까. 나 보더니 거짓말하면 안 돼. X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정색하고 아까 저 누나가 내 등 뒤로 와서 언니 시간 됐어요 라고 했고 그래서 내가 아씨 깜짝이야 나니까 그거 보고 웃으면서 알았다고 대답해놓고 거짓말하지 말라니 사람 가지고 노세요. 라고 내가 말하니까 그랬어. 아닌데 라면서도 날 계속 노려보길래 필사적으로 기분 꽤 더러운 척 하고 있었어. 물론 그냥 내가 무서워서 거짓말한 거야. 입 안이 터졌는지 키가 좀 보였거든. 한참 보다가 동생아 미안해. 대신 나중에 언니가 너 혼낼 때 이 일 말하면 한번 넘어가 줄게. 알았지? 라니까 내 언니 고마워요 이러더니 볼볼볼 화장실 가더라. 뜬금없이 샤워기 소리가 들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울고 있었겠지. 여자애들 보니깐 싸우다가 울 것 같으면 화장실에서 샤워기 물 틀고 울더만. 나한테도 사과하고는 물냉면 2그릇 시키더라. 묻지도 않았는데 날이 많이 더워. 난 좋아하는 것 같아서 물냉 시켰지. 비빔냉면은 안 돼. 매운 건 맛이 아냐. 그건 아픈 거야. 미각 아니라 통각이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매운 음식은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여기서만 시킨다. 여긴 다대기를 따로 담아거든. 누나가 안 싱겁게 해줄 거니깐 걱정 마. 라면서 웃는데 미인은 뭘 해도 용서가 된다라는 게 이해가 조금 되더라. 웃으니깐 훨씬 이뻐. 냉면 오니깐 냉장고에서 젤리 같은 거 잘 나오던데 넣으니깐 금방 녹더라. 그게 젤라틴 같은 걸 넣어. 부친 육수 같은 그거인 모양인 듯 했어. 요리는 확실히 잘하고 그걸 되게 자랑스러워 하는 게 분명한 게. 먹고 있다가 무심결에 특이한데 맛있네 라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만든 거 넣어서 그래 이랬어. 평소보다 톤도 높고 목소리도 조금 큰 편이고 이렇게 특이한 성격에 매우 엄하고 무서운 사람이 친구의 큰 누나야. 우리 형에게 이 누나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잘 이해 못하길래 독재자 같은 성격이라고 했지. 그러자 형이 말하길 남매수도 많고 마시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특히 여동생이 많잖아. 그리고 걔 좀 논다며. 그런 애들이 잘 따먹히거든. 걸레랑은 다른 거다. 지가 주는 게 아니라 만취 상태인 애들 건드리는 새끼들이 의외로 존나 많은데 넌 그 짓 하다 걸리면 알 하나 깨버릴 거니깐 하지 마라. 라더라고. 듣고 보니 유난히 엄한 게 그런 이유일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 차별도 아마 제일 심하겠지 싶었고 근데 형에겐 그랬지. 남중인 형이 그걸 어떻게 알아? 형 혹시 이상한 오해하지 마라. 형은 불행하게도 아다새끼고 그런 애들 안 건드리니까. 그래 안 건드리겠지. 근데 남자친구랑 형 중 누가 여자역이야. 남중인데 그런 걸 안다면 예쁘장한 친구와 이랬다가 존나 처맞았다. 이 아는 게 많고 특이하고 독재자 같은 누나가 상당히 안타깝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사연을 가진 누나야. 상황 설명을 하다 보니 서론만으로 엄청 기대. 특이한 성격의 독재자 같은 큰 누나랑은 상당히 친해졌어. 플스를 다시 빌려가야 했거든. 형이 만화랑 게임을 좋아하는 편인데 내가 게임할 땐 관심도 없다가 페르소나이라는 게임 이야기 듣더니 몹시 하고 싶어 하더라. 이게 1억판이라 하다가 때려친 건데 형은 일본어를 상당한 수준까지는 하거든. 싸움은 존나 잘하고 성적은 나쁘진 않은데 일본어까지 잘하는 이유는 형의 당시 장래 희망이 일러스트레이터였고 아직은 만화가의 꿈을 못 버린 상태였어. 출판 만화라면 일본에서 내는 수밖에 없고 일러레이터도 일본 쪽이 좀 더 대우가 좋을 거라면서 짬짬이 공부한 건데 일본 영화를 무자막으로 볼 수준까지는 돼. 수십 장이나 되는 게임들 중에 회소이가 있는 걸 몰랐는데 듣고 보니 왜 안 말했냐고 징징댔거든. 내 소중한 자금책이기도 한 형을 위해서 갖다 준 걸 다시 빌리러 가야 하는 거야. 그런데 큰 누나가 못 빌려가게 하는데 내 물건이면 몰라도 동생 물건이니까 허락은 동생에게 받아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납득이 가긴 하지만 조금 짜증나는 이유였어. 왜 짜증나냐면 알고 싶은 게 참 많아. 말도 참 많던 두셋째 누나와 마찬가지로 알고 싶은 것도 많고 말도 많은데 그 호기심을 나를 통해 알아내는 중이었거든.
잡혀서 최소 1시간 질문 공세에 시달리는데 중복되는 질문도 많아. 짜증나지 않겠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엇보다 친구가 언제 오냐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면서 자기한테 말 안 하고 갔는데 어떻게 혼을 낼지에 대해서 나에게 상담을 요구하기도 하는 거야. 누나의 첫 계획을 듣고는 소름이 끼치기도 하는데 화가 날 정도였어. 걔들이 찍은 사진이랑 기념품을 모두 불태운다. 물질적인 추억을 모두 불태운다까지 계획을 세워뒀다. 라는데 물질적인 추억이란 표현도 이상한 데다. 혼을 내면 냈지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그럴 권리, 자격, 권한 같은 것도 없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그 계획을 바꾸도록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여행을 간 덕에 누나도 착한 동생 하나 얻은 셈이니 퉁치는 게 맞다고 계속 설득했는데 끝까지 고집을 피워서 그렇다면 누나 계획대로 하고 3명 모두 삭발시키는 게 어떠냐니깐 좋은 생각이라며 기뻐하더라. 그런데 왜 갑자기 존댓말을 쓰냐길래 내 친구가 방학 동안 얻은 걸 잃는데 누나만 가지는 건 불공평하니 누나와는 상종도 안 할 생각이라니깐 잔인한 성격이라면서 고쳐야 하는 성격이라며 비난하더라. 성격이야 누나에게만 이렇게 대할 거라니깐 알았으니깐 친하게 지내자고 하더라. 그래서 기분이 좋았지. 이걸로 친구한테서 내 수고비를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얘는 고마우면 돈을 줘. 요구하지 않아도 지가 고마운 만큼 주기 때문에 얼마 정도 주려나 생각했지. 그런데 이 새끼랑 다시 만난 건 결국 계약일이었어. 방학 내내 일본에 처 있었던 건 아니고 한국에서도 여기저기 놀러 다녔대. 일본에는 2주 있었다면서 목검 주더라. 검도할 때 쓰는 게 아니라 나무로 된 검. 난 존나 마음에 안 드는데 형이 존나 마음에 들어 하더라. 그래서 형에게 줘버렸어. 그건 그거고 너희 누나 카리스마 장난 아니더라면서. 큰 누나랑 친해졌다고 하니깐 얘 표정이 영 안 좋아지는 거야. 지 누나랑 친해졌다니깐 질투하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친구도 누나들에게 들은 거라 정확히는 잘 모르겠다고 하지만 이 누나의 사연이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거야. 이 누나에게는 신기가 있대. 그런데 타고난 신기가 아니라 재수운 붙어서 생긴 신기로. 그런 이유로 어머니와 사이가 엄청나게 안 좋다는 거야. 그 신기라는 게 어머니의 실수 때문에 생긴 거거든. 원래 무당의 장례에는 어린 여자아이를 데려가는 게 아니야. 정확히는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흉사한 무당의 장례. 병약하거나 현재 골골거리는 중인 여자아이를 데려가면 안 된다는 속설이 있어. 그런데 이 친구 어머니의 무당이 상당히 용한데 어느 정도냐면 예약 잡고 가야 할 정도로 신통한 무당이야. 뭐 점괘랍시고 말한 게 잘 얻어 걸렸을지도 모르지. 아무튼 이 무당과 어머니는 왕역직이라 자주 대화를 나누러 가곤 했대. 그런데 이 무당에게 점괘를 보러 왔다가 사랑에 빠진 남자가 있는데 집요한 성격이라 무당이 고생을 많이 했다는 모양이고 남자는 데이트 한 번만 해주면 미련을 털고 포기하겠다고 계속 제안해왔대. 무당은 뭔가 서연치 않은지 거절 중이었고 여기에는 친구의 어머니도 봤대. 그런데 몇 주 후 이 무당이 동반 자살당한 거야. 동반 자살당했다는 표현이 참 이상하지. 이 무당은 호수에 잠긴 차 안에서 익사체로 발견됐어. 조수석에 타고 있었고 넥타이로 몇 겹이나 둘러진 단단하게 매듭 지어진 채 양손이 차의 위쪽 손잡이에 고정되어 있었고 손목에 살가죽이 찢어질 정도로 격렬하게 저항한 흔적이 있고 몹시 분노한 듯한 표정인데 눈알은 없었대. 창문을 통해 들어온 물고기들이 파먹었을 가능성이 높겠지. 한마디로 흉상도 이런 흉상이 없을 지경이야.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강간의 흔적은 없었지만 정작 운전석엔 시신이 없는 거야. 동반 자살을 계획한 미친놈이 숨쉬기가 곤란하니깐 후회가 치밀어 올랐는지 지는 빠져나갔는데 무당의 손을 풀어주지 않은 거야. 그리고 이 차량의 차주가 바로 무당에게 구애를 하던 남성인데 이 남자도 너무 늦게 탈출을 시도한 모양인지 시신으로 발견됐고 이 남자의 시신을 조사하다 차량을 건져낸 거야. 만격지기의 변에 상당히 놀라셨고 이후에도 정신적 데미지가 상당하셨는지 아니면 무당 장례의 어린 아이, 특히 흉상이 약한 여자아이를 데려가서는 안 된다는 속설을 믿지 않았거나 모르셨던 모양이야. 장례식에 독감에 시달리던 이 누나를 데려가셨거든. 잔병치레도 잡고 다 죽어가는 마당인데 남편은 오지도 않고 두셋째는 너무 어려서 안심이 안 되고 마음은 급하고
아이가 혹시라도 자리를 비운 사이 위독해지면 어떡하나 하고 데려가신 거야. 여기까지 듣고 쉬었구만이라고 했더니 친구가 안 해. 라더라. 난 다들 아는 줄 알았는데 모르는 애들이 훨씬 많더라고. 형상 무당 장례에 데려가선 안 된다는 걸. 이유가 궁금할 텐데 이유는 이래. 신기가 강한 무당이 흉하게 죽으면 세상에 미련이 참 많아. 그래서 계속 이 세상에 남고 싶어 하는데 이런 무당이 섬기던 신이 타인에게 씌이는 걸 방해해서 어느 정도 안전한데 들러붙기 딱 좋은 대상이 약하고 어린 여자아이야. 일단 들러붙어 버리면 모시던 신도 어쩌질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데려가면 안 되고 어린 아이를 장례식이라는 좀 험한 곳에 데려가는 것도 그다지 바람직한 행동이라고는 볼 수 없지. 그래서 무당 귀신이 들러붙었고 누나의 신기는 본인이 타고난 게 아니라 이 들러붙은 무당의 것이었어. 그런데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냐. 특히 신기가 무척 강한 무당일 경우엔 더 그렇대. 이 무당의 목적 때문이야. 이 무당원의 목적은 세상에 남아있는 거야. 가능한 재미도 좀 보고 그러고 싶은 거지. 이 무당은 그런 이유로 자기가 들러붙은 병약한 여자아이의 체질 개선에 들어가고 귀신을 볼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긴 하지만 이 몸을 빼앗기고 싶지 않고 이 몸이 상하는 걸 원치 않아. 강렬한 신기에 귀기까지 더해진 무당이 웬만한 귀신은 접근도 못하게 쫓아버리는 데다가 가위에 눌리는 경우도 없는 게 무당인 자기가 붙은 몸에서 감히 귀신이 놀아. 꾀꼴은 못 본다 이거지. 게다가 다른 귀신들과 달리 들러붙은 존재와 친해지기 위해서 엄청 노력해. 다른 무당에게 찾아가서 떼달라고 할 수도 있고 친해지면 부모나 타인이 데려가도 본인이 무당을 떠나보내기 싫어하기 때문에 이 무당을 떼낼 수 없는 거야. 실제로 병약했던 누나는 점점 건강해지더니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대. 처음 그걸 느낀 건 제사를 지내던 중이었다고 들었어. 이 집안은 꽤 엄해.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존댓말 사용은 물론이고 호칭도 엄마 아빠가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야. 그리고 누나들도 그걸 잘 따라 했는데 어느 날 제사를 지내던 모습을 바라보던 누나가 환한 미소를 짓는데 좀 특이한 미소였대. 눈썹을 위로 죽혀 올리고 눈은 웃어서 예의가 졌다기보다는 저것들 봐라. 같은 느낌으로 깔보는 듯한 모양의 입은 초승달 모양이긴 하지만 윗니와 아랫니를 맞물리지 않고 약간 여백을 둔 표정이고 뜬금없이 어머니를 찾아가 어깨를 찰싹찰싹 때리면서 한다는 말이 야 고생한 보람이 있다야. 왜냐 그거야서 멋다니까. 아 오셨다고 해야 할까. 아무튼 먹고 갈 테니 뭘 줘도 주겠지. 인 거야. 9살짜리 여자애가 무튼이라는 말을 쓰는 것도 이상하지만 일단 그 미소. 원래 큰 누나는 이렇게 웃질 않아. 미소 지을 때면 오히려 입술까지 닫고 빙그레 웃는 편이야. 이 미소는 죽은 무당이 짓단 특이한 표정이라는 거야. 그리고 왜냐? 그거야 하는 것도. 무당이 즐겨 쓰던 특유의 말투인데다가 서울 말씨로 말했대. 이 무당과 어머니는 서울 분이지만 누나는 부산에서 나고 자라서 당연히 사투리를 쓰는데 말이야. 나에게 서울 말씨로 말한 건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으니 습관화된 거지만 당시엔 서울 말씨를 쓸 이유도 없고 흉내낸 거라기엔 너무 자연스러운 데다가 왜냐 그거야 하고 뜸을 약간 들이는 말투와 미소가 무당과 너무 유사한 거지.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 초등학생 당시에도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어. 친한 친구를 붙잡아서 가지 말라는 둥. 그런데 잡아챈 친구가 뿌리치고 가버리면 여지없이 작든 크든 사고를 당하거나 당할 뻔하는 거야. 그래서 집안 망신시키지 말라면서 누나를 크게 야단치며 길렀대. 중학생이 된 이후로는 그런 행동을 그만두긴 했지만 들릴락 말락한 소리로 중얼중얼거리는데 그 속도가 상당히 빨라서 꽤 기분 나쁜 모습을 보여 따돌림을 당했는데 따돌리는 전원까지는 아니고 뺨을 때렸다던가 모욕적인 말을 면전에서 했다던가 누나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한 사람이 그날 혹은 3일 안에 계단에서 구른다던가 갑자기 평평한 복도에서 넘어진다던가 이상한 사고를 당하는 거야. 사교실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항상 뛰지 마라. 장난은 교실에서만 철어 등 주의를 줘야 할 정도로 이상하게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대. 그런데 크게 다치는 수준은 아니고 경미한 부상 수준. 그러다 보니 점점 누나를 괴롭히는 인원이 적어지다 사라졌는데 일단 누나도 한 성질하기 때문에
괴롭힐 수 있는 사람 자체도 적었다는 모양이야. 공부를 잘하니깐 친구도 몇몇 생기긴 했지만 시험 시간이 되면 중얼중얼거리는 그 습관이 반드시 튀어나오는데 시험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서 냅두는데 대체 뭘 그리 중얼거리느냐는 둘째 누나의 질문에 언니한테 물어보는데 언니가 내 입으로 대답하다 보니 미친년처럼 보일지도 모르겠다. 라는 상식적인 선을 한참 벗어난 대답을 했어. 그러니깐 이런 건가 보지. 봄이 언니 1번 문제 답이 3번이 맞을까? 아냐. 아 그럼 1번이겠네. 맞아. 고마워 좀 헷갈렸거든. 아냐. 이런 걸 가지고 뭘 언니 근데 이번 문제는 1번. 아니 그렇다면 2번. 아닌데. 3번일 거야. 맞아. 원희 언니 그럼 3번 문제는 본인도 공부를 잘하긴 하지만 무당에게 답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모양이 아닐까. 그래서 항상 전교 1등인 건 아닐까. 오답은 왜 오답인 걸까? 하는 의문점이 있긴 하다는 모양이고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 수학여행이었어. 큰 누나는 숙소에서 방을 옮겨달라고 요구했는데 이유는 방 안에 죽은 남자가 있는데 내쫓기엔 너무 불쌍하다 라는 거야. 당연히 처음엔 거절당했지만 안 그래도 귀신 들렸다고. 뒤에 소문이 자자한 누나가 계속 죽은 남학생에 대해서 이야기해대니 다른 학생들이 겁먹을 거 아냐. 그런데 이 누나는 몇 차례나 방을 거절하다가 방을 골랐대. 이유는 항상 여기에도 있으니 매한가지다였대. 이틀째 되던 날 경주로 수학여행을 가면 대부분 그렇듯이 등산 코스가 있잖아. 거기에서 입산을 거부했어. 기다리고 있는 선배가 있다면서. 수학여행에 무슨 선배 타령이냐며 무시했지만 누나는 완강히 버티다가 몇 해 전 죽은 계집도 기억 못하면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라며 선생님에게 대들었는데 오히려 선생님들이 당황하더니 그냥 등산 일정을 아예 없애버리고 자유시간을 줘버렸다는 거야. 실제로 며칠 전에 실족사한 학생이 있었는데 누나가 이야기한 기다리는 선배란 게 자신이 기다리는 선배가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학생들을 기다리는 선배가 있다는 뜻인 모양인데 그 기다리는 선배를 별로 보고 싶지 않다는 게 정확한 거부 사이야. 얼굴이 많이 상해서 징그럽다고. 이런 일이 있다 보니 누나가 거부한 방에서 자던 여학생들은 난리가 났지. 누나가 거부한 이유가 귀신이 있어서니까. 그 와중에 누나는 여기에 주인 없는 방이 몇 개나 된다고. 나쁜 애들은 아니니까 어지간하면 자지 그러냐. 해쳤다면 어제 해쳤을 테고 그럴 생각도 능력도 없는 애들이니까. 이따위에 말을 해버려서 소동이 커졌어. 다들 누나가 자는 방에서 자길 희망하는 거야. 결국 누나가 자는 방에 최대한 들어가고 그러지 못한 학생들 중 일부는 차라리 복도에서라도 자겠다며 누나 방 앞에 복도에서 잤어. 이걸 선생님들이 어쩌지 못하는 게 한두 명도 아니고 학년 전체가 난리를 친다기보다는 패닉 상태에 가까운데 이걸 무슨 수로 진정시키겠어. 결국 전교 1등을 유지하는 모범생이 전학을 권유받기도 하고 자퇴를 하고 무속인의 길을 갈 생각 없냐는 제안을 받기도 하는 등 웃지 못할 난감한 일까지 겪었어. 그나마 그 이후론 자기가 좀 많이 특이하다는 걸 인지한 모양인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건 고쳤지만 이상할이 많지 남자들에게 거리를 두는 점과 제사 때 왔다면서 반말을 하는 버릇은 고치지 못했대. 그런 누나가 왜 꼬맹이 그것도 남자 꼬맹이에게 자상하게 대해주겠냐는 이야기를 일주일 조금 넘게 걸쳐서 들었어. 친구가 난해하게 지도 헷갈려 하다 보니 두셋째 누나들에게 들었거든. 처음엔 좀 거북해 하다가 큰 누나랑 친해졌는데 친구가 불만스러워 한다니깐 난감해하면서 이야기해주는데 좀 뒤죽박죽 이야기하기도 하고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하는 듯한 침묵의 시간이 꽤 길었거든. 일단 성적인 목적일 리는 절대 없다면서 그런 걸 원하고 친분 관계를 쌓은 거라면 차라리 돈을 줄 테니 원월동에 가라질 않나. 뭔가 분명 꿍꿍이가 있다는 등의 소리를 해대는데 어이가 없더라. 분명 큰 누나의 애정을 독점하려는 의도고 상당히 친해졌다는 것도 반말하는 사이 정도지 뭐. 매일 통화하거나 문자로 미러를 나누는 사이는 절대 아니거든. 그냥 딱 동생 친구 중에 믿음직한 새끼 정도야. 그런데 이 누나가 해괴한 짓거리를 하기 시작하더라. 이 모군이 친구에게 30만 원을 건네주면서 알게 됐어. 이 누나가 막둥이를 아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
이모구는 친구와 제일 친하다고 내가 이야기한 녀석이고 이모구는 니네 누나라는 사람이 준 건데 좀 그렇긴 한데 받기엔 더 그래서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했다는 식으로 말했어. 추궁하다 친구가 누나가 나랑 어울리지 말라고 그랬냐? 라니깐 좀 놀래면서 수긍하더라고. 그 말 듣자마자 내 아구창을 날리는데 레알 토끼 펀치 솜주먹이었어. 아프진 않은데 기분 나쁜 그런 주먹. 그러면서 네가 다 말해줬을 게 분명하다고 따지는데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 그냥 너 걱정해서 그런 줄 알았다고 미안하다고 했지. 설마 친누나가 동생과 베프를 갈라놓고 싶어 할 줄은 생각도 못했지. 우리 형이랑 나랑은 사이가 좋으니까 다 그런 줄 알았거든. 무엇보다 나이차 많이 나는 누나들은 되게 잘 해준다며 자랑한 게 친구기도 하고 형에게 말했더니 형은 나처럼 좋은 형이 어디 흔한 줄 아느냐며 하나님에게 감사히 여기라며 뿌듯해하더라. 우리 집은 불교니깐 감사히 여기려면 부처님이지. 웬 뜬금없는 하나님 타령이냐고 했어. 제일 싫어하는 종류가 전도하려고 귀찮게 구는 친구들이라. 기독교 신자를 예수쟁이라고 부르는 주제에. 아무튼 처음에 무당의 죽음만으로도 회의에서 이거 적을까 하다가 이 누나 이야기 적을 때 이 무당 이야기가 중복으로 설명에 깔리니까 누나 이야기를 적기로 했지. 누나의 성장 과정도 특이하고 이질적인데 이게 끝이 아니야. 가장 무서웠던 건 친구를 공격하기 시작한 누나의 행동들이지. 그것도 나를 통해서 알아낸 정보들로. 남자를 이상하니 많지 싫어하는 누나 입장에서는 다른 누나들과 달리 막둥이는 집에 붙어있는 눈꼴실인 존재고 차라리 묻는 말에 순순히 대답하고 금방 사라져버리는 내가 나았던 거겠지. 처음 들어오려고 한 것도 친구 뒷조사하려고 그런 거고 아마 방학 내내 여행을 간 것도 큰 누나와 마주하기 싫어서겠지. 친구의 절친을 매수해서 같이 어울리지 못하게 한다는 이상한 작전은 이해 범위를 한참 벗어난 행동이었지만 그 뒤로 딱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냐. 딱 하나 있었던 게 학부모 참관일에 뜬금없이 나타났다는 것 정도야. 큰 누나가 막내 수업 좀 보러 올 수도 있지.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 싶겠지만 어머니와 둘째 누나가 들어오는 걸 보면서 이번에도 뽀뽀하고 하이파이브하고 다시 뽀뽀하고 뒤로 가르나 했는데 역시나 하고 가더라. 변한 건 귀여우가 아니라 어떻게 라고 중얼거린 거 정도. 어떡하긴 뭘 어떻게 바라봐야지. 이분들은 쉬는 시간에 왔어.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쉬는 시간에 오거나 전 수업 시간에 와서 창문으로 보고 있다가 들어오거나 했는데 큰 누나는 수업 시작한 지 10분 정도 지나서 왔어. 그것도 정문을 드르륵 열어서 다들 멍하니 보고 있으니 누나도 아 이러고 뒷문으로 들어오더라. 한마디로 가족이랑 함께 온 게 아니라 그냥 자기 혼자 서울에서 내려와서 찾아온 거야. 좀 유별난 학부모님들은 대부분 카메라로 촬영하는데 무심결에 뒤돌아봤더니 수첩에 열심히 메모하고 있더라고. 게다가 수업이 끝나기고 전에 나가버려서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고. 근데 생각해보면 좀 딱한 누나야. 그 신기걸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생각해보면 어머니 때문에 생긴 거고 막내도 두셋째도 네다섯째 누나도 이 누나랑 전혀 친하지 않아. 들어보니 가족 철원과 그다지 사이가 좋지 않아. 그래서 자주 문자를 했는데 대부분 쉽더라고. 종종 답장이 오기도 했는데 그래, 아니, 먹으려고, 자려고 이런 단답형이야. 별로 안 친한 내가 문자를 해봐야 뭐 하겠어. 밥 먹었냐, 서울 좋냐, 잠 안 자냐, 뭐 하냐 정도지. 그렇다고 게임 같이 하자고 그래. 10살 차이 나는 20대 중반 여성에게. 그래서 전화를 걸었는데 받았어. 받긴 받았는데 나더러 하는 말이 우리가 통화할 정도로 친한 사이는 아니다. 앞으로 주의해달라. 라는 거였어. 뭐 변명할 필요도 없었던 게 그게 아니라라고 하는 중에 할 이야기 있으면 문자 보내 하고 끊어버렸거든. 소설 읽고 있던 형도 황당한지 헛웃음 짓더라. 사실 형이 그 정도면 너라도 좀 친한 척하고 살갑게 대해주고 그래라. 해서 자주 문자한 거고 전화도 형이 해보랬거든. 무엇보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몰라도 친구 괴롭히는 건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이런 건 문자가 아니라 전화로 하거나 만나서 이야기해야 하거든. 우리 아버지가 중요한 이야기는 문자로 하는 게 아니라면서 그러다가 오해 생기고 사람 잃는 법이다 냈거든. 그런데 친구와 이모군, 나 그리고 형의 예상과는 달리
참관일에 뜬금포로 나타난 걸 빼면 이상한 짓도 안 했어. 그랬다면 친구 성격상 나한테 따지고 들었을 거고, 친구가 참았다고 해도 집에 놀러 갔을 때 둘째 누나가 날 죽이려 들었을 거 아냐. 근데 아무 말 없으니 문자나 종종 하면서 지냈어. 일단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 느끼는 외로움이란 게 차라리 대저 버릴까 싶을 정도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 연산동으로 이사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몰골돼서 따돌림을 당한 게 5학년 말이 되도록 도저히 개선되지 않아서거든. 운동도 열심히 해서 어지간하면 내가 이기고, 아버지가 당시에는 용돈도 좀 과하게 주시곤 했는데 내 동전이 바닥나는 순간 지들끼리 재밌게 대화하는데 거기에 낄 수 없다는 뭔가 짜증나는 기분. 그걸 말했더니 아버지는 뭐 신경 쓸 거 없다며, 어차피 주말마다 이동하는 것도 힘들고 해서 직장 근처로 이사 가려던 참이니 거기서 잘하면 된다고 했는데, 어린 내가 봐도 아버지는 뭔가 섭섭해 하시는 것 같았고, 이사도 분명히 나 때문에 간다는 게 확실했거든. 할머니가 고향에 그리 정을 두시는데 설득 없이 일단 이사부터 해버렸으니 이유는 아마도 내가 당하던 따돌림이겠지. 그래서 엄청 노력했어. 원래 내성적이라 형 따라 그림만 그리고 놀곤 했는데 애들 축구하는데도 끼워달라고 하기도 했어. 난 원래 표정이 없는 편인데 의식적으로 웃고 있기도 했어. 사실 난 항상 뭔가를 떠들어댔거든. 그러다 보니 사람을 좀 골라 사귀기도 했어. 내가 봤을 때 몇 번 시험해보고 나한테 속을 만한 놈이다 싶으면 친구로 사귀고, 아니면 냉정할 정도로 뚝 잘라내버렸어. 나한테 안 속을 놈이면 날 속일 수도 있는 놈이다 라고 생각했거든.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말부터는 다른 이유도 하나 생겨서 내 비밀을 알아채지 못해야 해서 나한테 속을 거다 라고 생각한 애들하고만 친구로 사귀었어. 그래서 무심코 잠자코 있으면 애들이 화났냐고 물어보곤 했어. 애들은 내가 웃는 상인 줄 아니까. 그냥 원래 표정이 다양하고 제스처가 많은 타입과는 거리가 멀어서 좀 깊이 생각하다 보면 웃음기가 사라지거든. 그럴 땐 형이랑 다툰 게 마음에 걸려서라고 둘러댔지. 그런데 난 가족이 있었는데 이 누난 대학 친구는 모르겠고 부산엔 별로 친한 친구도 없는 것 같고 가족들이랑 전혀 친하지 않다잖아. 그래서 그냥 내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나에겐 잘 대해줬는데 친구 말만 듣고 이 누나를 피해 다닐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큰 가슴 실루엣이 그리웠을지도 모르지. 후자 쪽이 가능성은 제일 높네. 10년이 넘은 일이라 내 감정까지 다 기억나진 않네. 확실한 건 형이랑 대화를 하다가 둘이 내린 결론이 외롭겠다였다는 거 정도야. 친구 물건들도 무사했고 대인관계가 틀어지는 것도 아니고 예나 지금이나 어리광이나 부리면서 기죽기죽거리고 다니니까 별 문제 없다고 생각했고, 내가 보기엔 절대 나에게 속을 인간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묻는 대로 술술 다 이야기해줬지. 그게 2학년 때 쏟아질 폭격을 준비 중이라는 걸 전혀 알지 못했지. 일단 정확히는 겨울 방학이구나. 친구가 일본으로 여행을 못 갔거든. 못 간 이유가 실종 신고가 접수된 가출 청소년에다가 가출 당시 금 목걸이와 반지를 가지고 가출해서 신고자가 직접 인계받기를 강력히 희망한다는 이유인데,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 혹은 신고자에게 인계해야 돼서 아무리 두셋째 누나가 가족이라도 인계받을 수 없다나 봐. 친구의 외투에서 신고된 그 작물 중 목걸이 하나가 나왔다는데, 그거 부산에 잠시 내려왔는데 친구한테 줄 서프라이즈 생일 선물이라면서 친구가 즐겨 입는 야상의 안주머니에 좀 넣어달라고, 그래서 내가 넣은 거거든. 드디어 가족과 관계 개선에 나서는 걸까 싶어서 운이 좋으면 계획대로 될 텐데 라면서 밥이나 먹으러 가자길래 알았다 그랬지. 뭐 이런 계획인 줄 내가 어떻게 알겠어. 친구가 그 외투를 입고 가서 작물의 주인인 신고자 큰 누나 혹은 부모님이 보호자로 인계받아야 한대. 미성년자고 가족이라도 일단 신고 접수된 작물이 발견됐으니까 금 목걸이 주고 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당연히 그랬대. 그런데 반지가 없잖아. 그리고 주고 가면 되는 일도 아니래. 일단 주소를 작성하긴 해야 하거든. 그래서 그날 경찰서까지 가긴 했는데 지금은 모르겠는데, 당시엔 집에서 가족의 금장 신고 몇 개 들고 나오는 정도는 절도는커녕 점유물 이탈 횡령죄도 성립되지 않을 때라 금방금방 조치되긴 했어. 다이아가 박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하지만 신고져서는 인기 됐지. 즉 도망 못 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나 원래 생각이 짧다 못해 없다며 항상 주의를 듣던 놈이라. 일본도 못 가고 잘 됐다. 거렸는데 형이 듣더니 경신아 존나 위험하잖냐. 내 말대로 도망을 계획했다면 뭔가 굳이 해외까지 나가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정도면 상당한 폭행을 당하지 않았겠냐. 그리고 그 도망을 그렇게까지 차단했다면 뭔 짓을 해도 할 거란 소리 아니냐. 대가리 안에 진짜 뇌가 없냐 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어. 재밌는 이야기를 해줄게. 사람은 뇌로만 생각하고 사고하는 걸까? 미국의 한 남성은 어느 날 두통을 너무 참기 힘들어 검사를 받았는데 뇌가 약 5%밖에 촬영되지 않았어. 당연히 의사는 기계의 오류라고 생각해서 수차례나 재검사를 실행했는데 기계 고장이면 이 남자와 다른 사람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이 남자는 항상 약 5%에 해당하는 뇌를 가지고 있고 다른 의료진이 시험 삼아 촬영했을 때는 항상 정상이야. 그래서 결국 의사는 남성에게 당신은 뇌가 95% 정도 없는 상태입니다라고 했지. 그걸 누가 받아들여. 남자는 계속 재검사를 요구했고 수십 차례에 걸친 재검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어. 유사한 결과가 아니라 동일한 결과. 그럼 이 남자는 낮은 지능의 소유자야? 아니야. 대학도 다니고 전공은 수학. IQ도 무려 126으로 평균보다 높아. 여기에 재밌는 사실은 간혹 타인의 장기를 제공받아 목숨을 건진 사람들 중 소수의 사람들이 성격이나 좋아하는 기호품이 바뀌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말버릇이나 억양이 바뀌는 경우도 있으며 예술적 재능에 눈을 뜨거나 심지어 모르는 사람인데 계속 떠오르고 그리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여지없이 장기를 제공한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야. 신기하지? 여기다가 한 가지 더 말하자면 알코올성 치매라는 게 존재하는데 한마디로 술을 많이 먹어서 치매 증세와 동일한 증상을 보여. 술로 인해 뇌의 손상이 가서 그렇다라고 생각한다고 들었어. 조금만 생각을 약 꼬아서 생각해볼까? 술로 가장 많은 데미지를 입는 장기는 누가 뭐라고 해도 간이야. 술을 얼큰하게 마셨다 하면 간은 약 3일에 걸쳐서 그걸 해독해야 해. 즉 술이 다 깨고 모닝똥도 싸서 체내에 알코올이 없는 것 같아도 3일 정도는 있다는 거야. 많이 마시면 당연히 더 오래 걸려. 간은 안 그래도 바쁜 아이야. 우리가 먹은 음식물에는 소량이라지만 필요 없는 잉여 성분이나 독소가 반드시 들어있어. 그거 해독하느라 바빠. 뭘 먹을 때마다 바빠지는 아이야. 일부 학자는 호흡을 통해 들어온 독소도 간이 해독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런데 블랙아웃이라는 게 있어. 단편적인 기억소실증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블랙아웃을 경험한 인간은 아마 대부분 자기 자신일걸. 무슨 소리냐면 술 먹고 필름이 끊겼다라고 하는 것도 블랙아웃이야. 그런데 공원에서 쓰러져 있던 남자는 병원에 데려가 보니 간 수치가 미친 듯이 높았대. 그것 때문에 쓰러진 거야. 남자는 매우 침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어. 몇 주간 입원 치료를 받으며 간호사 2명과 친해지기도 하고 의사와는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상담을 많이 받았어. 그는 자신이 얼마나 살 수 있는지 걱정하곤 했대. 타고나길 간이 약하다면서 그래서 직장 동료들과 친해지기도 무척 힘들대. 술에 너무 약해서 금방 취해버리고 토해버려서 술을 마실 수가 없었거든. 9년 정도 정신과 치료를 받다 보니 2명 본 적이 있어. 한 명은 40대 후반이야. 이 사람은 그나마 나아. 어느 정도 살았고 술만 먹으면 아이들을 때리는 나쁜 사람이래. 아이들이 셋이랬으니 아이들이 폭행해서 해방된 것과 이 아저씨의 불행을 두고 나에게 아저씨를 불행하게 하는 것과 아이들이 계속 구타당하며 자라야 하는 환경 중 억지로 하나 반드시 골라야 한다면 난 아저씨를 불행하게 할 것 같거든.